그 중추신경계 중에서 왜 얘기했었지 않니? 오늘은 자, 척수, 그래? 척수야, 척수. 자, 척수인데, 그러니까 척추하고 척수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거든. 척추는 말 그대로 뼈잖아. 척수는 그러니까 요즘 여기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갖고 왔거든. 요거. 자, 이거야. 우리 등뼈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튀어나온 돌기들이 이제 요것도 척추뼈인데 이게 이제 등 쪽이 배 쪽이거든. 그래서 보면은 그 척추뼈 뒤에 이렇게 척수라는 부분이 들어있는 거야. 요거만 확대를 한 게 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 교재에는 없는 그림인데, 그치? 그래서 척수는 뭐냐면은 요 척수라고 하는 부분에 신경들이 모여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치? 그래서 우리 온몸으로 뻗어 있는 신경들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 결국 척수에 다 모인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 신경 다발이야, 신경 다발. 신경들이 모여 있는 신경 다발인데, 그래서 여기 척수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이 그림상에서 여기가 배 쪽이라고 그랬잖아. 여기가 배 쪽이고 여기가 등 쪽인데, 보면 요 배 쪽으로 이렇게 그 신경들이 모여 있는 돌기가 하나가 있고 등 쪽으로 모여 있는 돌기가 하나가 있거든. 자, 요 그림을 확대한 게 얘라 그랬어. 지금 요거야, 요거.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에 신경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그림상에서 여기가 이제 배 쪽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 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신경들이 모여 있는 부분을 전근이라고 하고 뒤쪽으로 모여 있는 부분은 이제 후근이라 그래.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척수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잖아. 위에서 이제 자른 단면을 위에서 본 거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배 쪽이고 여기가 이렇게 등 쪽이면은, 그래서 그 배 쪽으로 이렇게 신경들이 모여져 있어 돌기처럼 돼 있는 부분을 전근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을 이제 후근이라고 하는 거야, 후근.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 신경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 단면을 잘라 보면 얘도 저기 이제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게. 겉부분, 겉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속부분, 속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대뇌하고는 반대인 거야. 대뇌는 겉부분이 약간 회색을 띠고 안쪽은 흰색을 띠거든. 근데 얘는 안쪽이 회색을 떼요. 그래서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겉질은 백색질이다 또는 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뇌에서 겉부분이 회색을 띠는 이유는 뇌에도 결국 신경들이 덮여있다 그랬잖아. 여기 척수도 신경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 안쪽으로 소위 말하는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안쪽은 회색을 띠는 거고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쪽으로는 이런 뉴런의 신경세포체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회색질이고, 이 바깥쪽으로는 그 뭐 축삭돌기니 가지돌기니 이런 신경돌기들이 뻗어있기 때문에 흰색을 띈다 이거야. 그래서 요게 전근하고 후근이라는 곳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신경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팔이 이렇게 있어, 팔이. 그지? 팔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 팔에는 뭐가 있지? 자, 내가 꼬집으면 아픔을 느끼잖아. 감각신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니? 자, 잘 봐. 감각신경이 이렇게 어디까지? 등뼈, 척수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뉴런 하나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 자, 참고로 뉴런 그림이 이렇게 선처럼 나올 때는 감각 뉴런은 이렇게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달려있는 걸로 나와. 그러면 그 척수에서 이제 또 다른 뉴런 하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지? 뇌까지. 대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꼬집혔어. 그러면 그 자극이 요 감각 뉴런을 따라서 척수를 거쳐서 대뇌까지 그 전달이 되면 내가 꼬집었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대뇌에는 뭐가 있다고? 연합신경이 있어. 그럼 연합신경을 이룬 연합뉴런에 의해서 그게 내가 이 색깔 다르게 그릴게. 운동신경을 이루는 운동뉴런을 통해 갖고 이렇게 또 척수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와. 그러면 또 척수에서는 또 이제 요 운동뉴런하고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운동뉴런 하나가 이렇게 이제 나가서 피부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꼬집혔을 때 여기로 이제 자극이 딱 들어오잖아. 그럼 그게 피부에 연결된 감각신경을 따라서
척수를 거쳐서 대뇌까지 가고, 그럼 대뇌에서 그게 꼬집은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는 운동 뉴런을 통해서 피부에 신호를 보내주면 내가 아픔을 느끼거나 꼬집혔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 그려놨지만 이런 식으로 뭐 팔로 예를 들었지만 팔이든 다리든, 자, 팔이나 다리,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에 연결된 감각신경은 이른바 여기 후근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야. 후근을 통해서 척수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뇌에서 어떤 명령을 각종 운동기관이나 이런 내 세포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운동신경은 요 전근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등 쪽으로 나 있는 후근을 통해서는 감각신경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 후근이라고 하는 요 돌기가 감각신경이 모여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전근은 운동신경이 모여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운동신경은 운동 뉴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니? 맞니? 그래서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그린 게 이제 뭐냐면 감각신경을 이루고 있는 감각 뉴런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요 파란색으로 지금 그린 게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는 운동 뉴런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감각 뉴런과 혹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게 연합신경이잖아. 자, 뇌에도 당연히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쓴 게 지금 연합신경이야. 응? 연합신경? 그럼 연합신경을 이루는 연합 뉴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연합신경, 연합 뉴런은 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중추에는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뇌에도 있고, 뭐 소뇌에도 있고, 중간뇌, 연수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도 있냐면 척수에도 있어. 그래서 척수에서도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야? 여기에도 연합신경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떨 때는 연합신경은 무조건 여기 있는 놈이나 여기 있는 놈이나 컴퓨터 CPU랑 비슷한 거야. 뭔가를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이 그냥 이 척수에서 곧바로 운동신경을 보낼 수도 있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그게 대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수까지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중간뇌 뭐 이렇게 다. 이해됐니? 그래서 척수는 사실 척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척수는 뭐 겉질하고 속질이 색깔이 어떻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전근하고 후근이라는 게 뭔지, 척수는 척추뼈 뒤에 있어. 아까 그림 보여줬지? 그래서 이 척수는 신경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척추뼈가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거야. 척추뼈가 내 몸을 지탱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 척수라는 놈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림 봐봐. 이런 식으로. 그치? 척추뼈가 척수를 지금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잘라서 그 단면을 위에서 본 게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보이지? 그래서 감각신경은 후근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운동신경은 이제 전근 쪽으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여기 그림에 그려진 얘네들이 굵은 전선이라 생각하면 되지. 근데 굵은 전선 자르면 그 안에 가느다란 전선들이 뭔가 모여 있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척수는 척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 척수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추라고 하는데 요게 중요한 거야. 자, 어쨌든 척수는 결국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내 몸에 자극이나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 신경이라는 애들을 통해서 그 신호들이 뭐 뇌까지 혹은 척수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그때 자 의식적 반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니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필기를 하려고 손을 움직인다든지 운동을 하려고 손이나 발을 움직이는 건 니네 의지로 움직이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 몸에서 나의 의지대로 나타나는 행동들, 이런 걸 의식적인 반응이라 그래. 맞지? 그럼 당연히 이 의식적인 반응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뇌에서도 무슨 뇌? 대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대뇌. 그지? 대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이런 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경로. 자, 그럼 요 그림에서 봐봐. 자, 내가 팔을 움직이고 싶어. 혹은 여기서 말하는 의식적인 반응은 나의 의지대로 어떤 팔다리 이런 기관들, 내 몸을 움직이는 거에다가 니네가 일반적으로 감각을 느끼는 것도 여기 포함시킬 수 있거든. 그지? 이 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까지 포함시켜. 자, 그럼 여기서 봐봐. 내가 아까 꼬집는 거 얘기했지. 그 경로를 보잔 말이야. 감각을 느끼거나 혹은 너희 의지대로 어떤 기관, 내 몸을 움직이는 거. 자극이 들어와. 그지? 자, 자극이 들어와. 그러면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은 무조건 감각기관이거든? 그럼 그 감각기관에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그 감각신경을 통해서 그 신호가 쭉 갑니다. 어디까지 가? 일단 척수까지 가지? 맞아? 척수까지 가. 그 다음에 척수에서 이제 또 다른 뉴런을 통해 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 대뇌까지 간단 말이야. 대뇌. 알겠어? 내가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는 거는 무조건 그 중추가 대뇌다 이 말이야. 중추가 대뇌란 얘기는 그 신호가 대뇌까지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뇌에 있는 이제 연합신경에 의해서 대뇌는 그거를 받았어. 이게 꼬집혔다라는 자극인 걸 얘가 이제 판단을 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아픔을 느끼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명령을 운동신경을 통해서 보내지. 그럼 그 운동신경을 통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척수를 지나서 어디까지? 피부나 근육과 같은 반응기 또는 운동기관으로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내 스스로 몸을 움직이거나 혹은 감각을 느끼기까지의 경로야 이게. 신경을 통해서 대뇌까지 가서 그게 대뇌에서 또 신경을 통해서 각종 반응기관 또는 감각기관까지 도달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팔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팔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너희는 못 느끼지만 팔에서 신호가 가는 거야. 그치? 혹은 그냥 뇌에서 곧바로 이거는 이제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땐 이렇게 되겠지만 내가 팔을 움직일 땐 그냥 얘가 곧바로 신호를 보내겠지. 어딜로? 팔에 있는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면 내가 팔을 구부리게 되는 거겠지? 내가 생각해서 하는 행동.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감각을 느끼거나 나의 의지대로 어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중추다? 대뇌가 중추란 얘기고. 그러면 그때 지금 여기 써놓은 건 이제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거에 대한 얘기겠지만 그 경로. 경로는 무조건 대뇌까지 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내가 생각해서 하는 행동 말고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있지. 이게 중요하거든.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사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반사. 그래서 반사라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 반응을 우리가 반사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실제로 날 때리진 않지만 나한테 주먹질을 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눈을 감게 되지. 근데 니네가 눈을 감으려고 감는 게 아니지. 니네가 눈을 뜨고 있으려고 해도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눈 감거든?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인 거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반사인 거야. 근데 이 반사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반사가 두 가지가 있어. 자, 조건 반사라는 게 있고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 아마 시험에는 대부분 요 무조건 반사가 나오기는 할 건데, 그치?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조건 반사는 뭐겠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는 거다 이 말이지. 맞지? 그래서 얘는 자, 요건 이제 지울게. 그치? 요건 지우자. 이런 거야. 내가 평소에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맞아? 그렇잖아. 야, 야구 선수들이 야구 잘하려고 티베트라고 하잖아.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긴 막대기에다 공 올려놓고 하루에 막 1000개씩 치잖아. 축구 선수들도 슈팅 막 1000개씩 하잖아. 맞아? 그러면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어떻게 되지? 공 찰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돼? 연습했던 대로 차게 되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건 반사는 그래서 어떤 훈련이나 연습이나 무수한 반복에 의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행동들인 거야. 그럼 왜 그런 거야?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어디에 기억이 남게 되지? 대뇌에 기억이 남게 되지? 그래서 자, 참고로 무의식적인 행동이면 대뇌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거든? 맞지? 대뇌는 의식이잖아, 의식.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다 대뇌 때문인 거거든? 근데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건 대뇌랑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요 조건 반사는 어때? 이 훈련과 연습과 이거 반복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대뇌에 남는 거지? 맞아? 자, 참고로 의식적으로 어떤 감각을 느끼거나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한 자, 이 그림상에서 봐봐. 의식적으로 행동하거나 감각을 느끼기까지의 경로는 이 신경들을 따서 대뇌까지 갔다가 와야지만 내가 감각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 반사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좀 적게 걸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어쨌든 대뇌까지 가야 되거든. 다만 차이는 뭐냐면 내가 자극을 느끼는 건 얘가 대뇌까지 가서 대뇌에서 그걸 판단을 해서 와야 되는 거하고, 이거는 훈련을 평소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뇌에 이미 기억이 남아있어. 가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지. 찍고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니네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여기서 자동차 만드는 니네가 공장까지 가. 거기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갖고 와, 여길로. 그게 이 감각을 느끼는 거라고 한다면 조건 반사는 이미 뭐야? 저 공장의 자동차는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장까지 가는 건 맞지만 그냥 갖고 오면 되지. 훨씬 빠르지. 그 차이야. 그래서 얘는 어쨌든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해. 그럼 뭐가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럼 무조건 반사 말 그대로 뭐야? 조건 없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 무조건 반사라는 거야말로 누구랑 전혀 관계가 없다?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우리 뇌 배웠지만 뇌는 대뇌만 있는 게 아니지. 대뇌, 소뇌, 중간뇌, 그제? 간뇌, 연수 5개의 부위로 이루어져 있잖아. 뇌교까지 포함하면 6개가 되겠다만.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거지 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뇌는 관여하지 않지만 연수라든지 중간뇌라든지 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방금 얘기했던 척수 이런 애들은 관여를 하는 거야. 알겠어? 대뇌는 관여하지 않지만은 중간뇌 뇌입니다. 연수도 뇌지 뇌는 관여한지. 그러니까 다른 부위에 뇌가 관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중간뇌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고 연수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고 척수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관여한다고 표현하지만 얘네가 중추란 얘기인 거야. 무조건 반사 중에 중간뇌가 중추인 반사가 있고 연수가 중추인 게 있고 척수가 중추인 게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중간뇌 반사, 연수 반사, 척수 반사 이렇게. 자, 요 그림을 잘 기억해야 돼. 자, 우리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들은 결국 척수를 거쳐서 갈 거 아니야. 단 어디를 제외하고. 니네 얼굴 쪽에 있는 신경은 뇌까지 가는데 척수 거치겠냐? 안 거치겠지? 척수는 이 목뼈 아래로 있는 거니까, 그지? 팔다리에서 올라가는 신경 무조건 척수를 거쳐야 되겠지만 얼굴 쪽에 있는 신경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뇌로 가겠지? 맞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중간뇌 반사 뭐가 있냐면은 동공반사가 대표적이야. 동공반사. 자, 우리는 못 느껴. 자각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갑자기 밝은 곳에 나가면 동공이 확 쪼그라들고요. 어두운 곳에 하면 동공이 저절로 커지거든. 그거 내가 내 의지대로 되냐? 내가 내 맘대로 동공 작게 만들거나 크게 만들 수 있니? 불가능하지? 알아서 하잖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잖아. 근데 그걸 중간뇌가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중추란 얘기는 이런 식으로 경로를 따져보잖아? 중간뇌까지만 간다는 거야.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눈이 이렇게 있어, 눈이. 그럼 빛이 눈으로 들어오지. 맞아? 그럼 눈에는 시각신경이 연결되어 있겠지. 맞네? 시각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대뇌라고 합시다. 여기 대뇌. 이 눈하고 관련된 건 무조건 그럼 여기 중간뇌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눈으로 빛이라는 자극이 들어오면 그게 어디까지? 다이렉트로 중간뇌까지 가고요. 그러면 중간뇌에도 뭐가 있다고? 연합신경이 존재한다 그랬고, 그럼 그 연합신경이 곧바로 운동신경을 통해 가지고 눈에 있는 근육, 홍채에 있는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면 홍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동공의 크기가. 그러면 전혀 대뇌하고는 관계가 없지. 이게 대표적으로 동공반사인 거야. 경로도 어때? 훨씬 짧지. 내가 어떤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은 경로가 무조건 대뇌까지 갔다가 예를 들어 팔을 움직이려 그러면 팔에서 대뇌까지 갔다가 대뇌에서 팔까지 신호를 보내줘야 팔이 움직여지는데 얘는 어때? 대뇌까지 가지도 않을 뿐더러 경로도 굉장히 짧지? 그래서 이 반사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게 일어나는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공반사는 그렇게 돼, 경로가. 그지? 근데 이거 경로 말로도 쓸 수 있어야 돼. 자극이 들어와. 빛이란 자극이 들어와. 그러면 그게 감각신경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 대현아? 중간뇌까지 가는 거야. 중간뇌 반사면 중간뇌가 중추야. 대뇌까지 간다 하면 안 돼. 중간뇌까지 갔다가 곧바로 운동신경 거쳐서 눈에 있는 홍채, 근육까지 신호가 전달되면은 그 결과 홍채에 의해서 이제 뭐야?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중간뇌 반. 그러면 이제 얘네들, 요 연수반사니 척수반사.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수반사는 연수가 중추니까 어떻게 되겠어?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제? 그게 연수까지만 갔다가 곧바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걸 거고, 척수반사는 더 짧겠지.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척수까지만 갔다가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지. 이제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요거 두 개는 또 암기할 것도 좀 많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게.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요 지금 나와 있는 요거 얘기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경로들도 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림 다시 이제 그리자면은, 자, 여기다 그릴게. 조그맣게 그립시다. 척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자, 척수가 이렇게 있고, 조그맣게 그릴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팔이 이렇게 있다. 그지? 아까 얘기했듯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팔에 감각신경은 이렇게 이제 후근으로 들어간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감각신경이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감각신경을 이루는 감각 뉴런 중에 하나가 팔에서 척수까지 이어져 있고, 거기서 척수 안에서 또 이제 대뇌까지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중간에 달려 있어야 돼. 얘는 이렇게 그림상. 그래서 지금 얘가 감각신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만약에 대뇌라고 하면은, 그지? 여기가 대뇌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연합신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운동신경, 그지? 운동신경을 이루는 운동뉴런 하나가 또 대뇌에서 이렇게 척수까지 하나 내려와. 그리고 척수에서 이렇게 또 운동뉴런 하나가 이렇게 이제 팔까지 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척수 안에도 대뇌와 마찬가지로 연합신경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요 연두색으로 쓴 게 여기 연합신경. 그 다음에 지금 보라색으로 그린 게 운동신경. 그래서 보면은 니네 좀 이따 이제 뭐 말초신경계 나오겠지만 뭐 대뇌를 기준으로 하면 대뇌에서 팔이라고 하는 기관까지는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 그지? 근데 요 척수도 중추라 그랬지. 그러니까 요 전체가 중추잖아. 중추하고 기관 사이에 무조건 하나의 뉴런으로 돼 있는 거야. 이런 팔이나 다리와 같은 일반적인 기관에서 중추까지 이어진 신경은 하나의 뉴런으로 돼 있다. 중간에 끊어진 게 없습니다. 그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이 반사 중에서 무조건 반사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무조건 반사.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였어? 중간내 반사. 자, 무조건 반사는 일단 누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어?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행동들이다. 대뇌만 관여하지 않을 뿐이지 중간내 반사면 중간내가 관여한다. 즉 중간내가 중추다. 중간내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대표적인 게 동공반사가 있다 그랬어. 나도 모르게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그지? 그 동공반사의 중추는 중간뇌다 이거지. 그 다음에 자 연수반사라는 게 연수반사. 자, 요 그림상 이제 연수는 뭐 척수 발육이 한 요쯤 된단 말이지. 연수는 그지? 그러면 어떤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그 자극이 연수까지만 갔다가 온다는 얘기야. 신경을 통해서. 그럼 연수에도 내가 뭐가 있다 그랬어? 연합신경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지? 연합신경이. 맞지? 연합신경. 그래서 뭐 팔은 아니지만 어떤 기관이면 기관에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게 연수까지만 갔다가 곧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그 기관에 다시 전달이 돼서 그 기관에서 뭔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연수반사입니다. 중추는 연수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졸리우면 하품하지. 근데 그 하품을 내가 뭐 평상시에 하고 싶다고 하품하는 거 아니지. 졸리울 때 나도 모르게 하품하게 되는 거잖아. 그게 연수. 그럼 하품은 사실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 심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혹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하품을 하는 건데 심장 있지, 심장. 따지면 심장에 센서가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 센서가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팔 대신에 여기 심장이라고 그러면 심장에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라고 감지를 하잖아? 그럼 그 신호를 연수로 보내는 거야. 그럼 연수가 이제 뭐야? 운동신경을 통해서 내 입에 있는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지. 그럼 그 결과 입에 있는 근육이 벌어지면서 뭐 하는 거야? 하품하는 거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뭐 하품, 그 다음에 코나 이런 데 먼지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하는 재채기, 그 다음에 딸꾹질, 그 다음에 니네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저절로 뭐 나오니? 침 저절로 나오지? 내가 평상시에 침 만들고 싶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침 분비. 침도 마찬가지야.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입에 있는 그 음식에 의해서 입에 있는 그 뭐라 그래? 상피? 자극을 받는 거지. 그럼 그게 연수까지 전달이 돼. 그럼 연수에서 뭐야? 침샘한테 신호 보내는 거야. 그럼 침샘에서 침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런 것도. 이런 것들이 다 연수가 중추인 연수반사다. 그렇잖아. 니네 생각해보면 얘네들 다 나도 모르게 그치?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수반사가 나와. 자, 여기 그림에 척수에도 연합신경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척수반사는 뭐냐면은 자극이 들어오잖아? 그럼 그 자극이 어디까지만 가? 척수까지만 가는 거지. 척수까지만 가서 척수에서 곧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이나 이런 데 전달이 되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회피반사라고도 하거든. 자, 니네가 예를 들어서 뾰족한 거에 찔려. 그럼 어떻게 되냐? 뾰족한 거 찔려서 아프니까는 내가 손을 떼야겠다 해서 떼는 게 아니지.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떼지지 않니? 그리고 나서 아프다라는 걸 느끼지. 손이 먼저 떼지거든? 그런 것들. 회피반사라고 하잖아. 그 회피반사가 바로 척수반사야. 그래서 사실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뭐 특히 척수반사를 보게 되면은 좀 어떤 위급한 상황일 때 뭐야 좀 더 빠르게 반응이 나타나게 해서 내 몸을 좀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선천적이야. 아까 조건 반사는 훈련이나 연습하면 되잖아. 근데 무조건 반사는 무조건 하거든. 갓난애기들한테도 나타난다. 야, 갓난애기들도 하품하잖아.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나타나는 거야. 선천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뾰족한 물체에 찔렸을 때 손을 떼는 것 또는 뭐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그죠?
뜨거운 물체에 닿았을 때 손 떼는 거. 그지? 이런 것들 다 회피 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뜨거운 거가 닿아서 자극이 어디까지만 간다? 척수까지만 갔다가 곧바로 손에 있는 근육에 전달돼서 손을 떼게 되는 거지. 맞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릎 반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 무릎 반사. 이제 보통 병원 가면은 이제 너희 나이 때는 크게 뭐 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무릎 통통 고무망치 같은 걸로 의사 선생님이 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릎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거든. 그거 무릎.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 대신에 무릎이라고 한다면 무릎을 때리면 그 자극이 척수까지만 갔다가 무릎에 있는 근육에 전달이 돼서 무릎 근육이 수축하면서 저절로 무릎이 올라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네 이제 이렇게 우리 뭐 물 마시고 하다 보면 시간 지나면 뭐 하냐? 오줌 마려운 신호오지. 그 다음에 배가 아픈 것도 이제 똥 마려운 신호잖아. 응가 마려운 신호잖아. 그럼 배변, 배뇨. 이것도 척수 반사지. 그 기관에서 신호 보내는 거야. 방광에 오줌이 차면 자극이 주어지는 거야. 그럼 방광에서 척수로 신호가 가는 거지. 그럼 척수에서 방광 쪽으로 신호 보내서 방광이 이제 수축하려고 하면서 오줌 마려운 느낌이 나게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것. 갓난애기들도 어때? 물론 자기가 그 때가 되면 이제 오줌 마려운 신호가 오면 화장실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있긴 하지만 걔네들도 오줌 싸고 똥 싸잖아. 그지? 그 다음에 갓난아기들 엄마 모유 먹지. 모유 먹는 경우에 엄마 젖을 빨면 저절로 모유가 나오잖아. 그 젖분비 반사라고 하거든? 그럼 그게 뭐야? 애기들이 엄마 젖을 빨게 되면 거기에 자극을 준 거잖아? 그럼 그게 척수까지만 가서 곧바로 젖에 있는 젖샘으로 신호가 가면 젖이 나오는 거야. 엄마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지. 애들이 빨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젖분비 반사. 이런 것들의 중추가 다 척수라 얘기야. 여기 써져 있는 중간내가 중추란 얘기고 연수가 중추란 얘기고 척수가 중추란 얘기인 거야. 자, 이거 외워야 돼. 얘네들이 척수 반사다. 얘네들이 연수 반사다. 그러면 척수 반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그지? 경로를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요거거든, 요거. 경로 어떻게 해야 돼? 자, 자극이 주어졌어.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뜨거운 물체 닿았다라고 하면 피부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뜨거운 게 닿으면 거기에 연결된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 반사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척수까지 가는 거야. 얘는 뇌가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은 뇌잖아. 대뇌가 관여를 안 한다는 거라고. 대뇌가 관여를 안 하는 거지 나머지 뇌는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뇌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척수 반사 같은 경우는 척수까지 갔다가 척수에 있는 연합신경에 의해서 곧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릎 반사다라고 하면 그 무릎에 있는 근육 반응기까지 전달이 되면은 무릎이 저절로 올라가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무조건 반사에서 뭐 연수 반사면 이게 연수까지 가는 거지. 중간내 반사면 중간내까지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중간내가 됐건 연수가 됐건 척수가 됐건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에 그 경로도 좀 너희가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대뇌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뭐 뜨거운 거 닿았을 때 뾰족한 거 찔렸을 때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 얘기지. 그러면 봐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척수 반사가 일어날 때, 야, 뜨거운 물체에 닿아서 내가 손을 뗄 때, 손을 떼는 행위 자체는 척수 반사거든? 근데 니네 뜨거운 거 느껴, 못 느껴? 느끼지? 일단 손이 떼지고 나서 뜨겁다고 느끼잖아. 그거 왜 그런 거야? 자극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자극이 주어지면 자극이 감각신경을 타고 가. 손을 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지만, 일부는 대뇌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렇게 갔다가 피부에 오는 거 하고 갔다가 근육에 오는 어떤 게 더 경로가 짧아? 얘가 짧지? 그러니까 손이 먼저 떼지고 그 사이에 자극이 일부 대뇌려 가서 뜨거운 걸 느껴서 피부에 오니까 뜨겁다고 느끼는 거야. 가긴 가는 겁니다. 알겠니? 자극이 일부는 대뇌까지 가는 거긴 하지만 내가 아까 감각을 느끼는 건 무조건 반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손을 떼는 행위 자체는 무조건 반사니까 먼저 경로가 짧아서 먼저 일어나는 거고 감각을 느끼는 거는 그에 비해서 경로가 길기 때문에 손을 떼고 난 다음에 뜨겁다라는 감각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척수는 척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요 무조건 반사 척수 나올 때 물론 이제 여기 중간 내 연수도 있긴 하지만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니? 요건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경로들, 중간 내 반사는 어떤 경로에 의해서 그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도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지? 봐봐.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거에 닿았을 때 손 뗄 때, 그지? 그 경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릎 반사 같은 경우에,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 보면 이제 무릎이 예를 들어서 올라가려면 이제 이런 거는 있지. 무릎 같은 경우에 위에 근육이 있고 아래 근육이 있잖아? 자, 무릎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위에 있는 근육은 수축을 해야 되고 아래에 있는 근육은 이완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긴 이완을 하고 여기는 수축을 하는 거거든, 위에 근육은. 그럼 그때 여기 척수를 지금 보면은 무릎을 톡 쳤을 때 그게 감각신경을 통해 가는데 감각신경이 갈라져갖고 운동신경하고 연결이 되는데 위에 근육은 다이렉트로 감각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근육은 연합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지. 그러니까 이 감각신경에 의해서 곧바로 운동신경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면 수축을 하는 거지. 근데 그때 아래 근육은 이완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연합신경을 거치면서 연합신경에서 얘가 이완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올라가는 거다. 그지?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특히 이 척수반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경로가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 그래서 마치 활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 그래갖고 반사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반사궁. 활궁자를 써서. 자, 그 대표적인 문제 하나 봐봅시다. 자, 뜨거운 물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뜨거운 물체를 만져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과정과 신경계 일부를 나타낸 거다. 그지? 그럼 잘 봐봐. 야, 여기 A, B, C, D로 표현이 돼 있는데 손을 떼는 행위 자체는 경로가 어떻게 돼? A를 거쳐서 D를 거쳐서 뭐야? E를 통해서 손을 떼지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 일부 자극은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거지. 그리고 다시 E를 거쳐서 이제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야. 경로가 더 길지? 자, 옳은 것만 고르랍니다. A를 통해서 들어온 감각 정보는 C로 간다, 안 간다? 가긴 간다. 맞지? 안 간다고 하면 안 돼. 맞는 말이지, 이거. 맞는 말이야.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물체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는 C가 대뇌잖아. 대뇌가 관여해, 안 해? 이건 안 한다. 이때는 D가 관여하는 거야, D. 그지? D가 관여하는 거지, C가 관여하는 건 아니다. 맞아? 자, 그 다음에 D급 봐봐. 손을 식히기 위해서 찬물에 담그는 거야. 야, 이거 손이 뜨거우니까 니네가 찬물에 담그는 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냐,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냐? 생각해서 하는 행동 아니냐? 그러면 그때 이 팔에, 내가 팔을 물에 담그려는 이 근육은 누구의 명령을 받는 거야? D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C의 명령, 대뇌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거 틀렸다. 그래서 옳은 건 기억만 골라주면 되겠다. 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추신경계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말초신경계가 나옵니다. 말초신경계. 자, 우리 이제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 그리고 뭐 뇌에 덮여 있는 신경들을 이제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말초신경계는 뭐냐? 그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뇌하고 척수로 신경들이 모이는 거 아니냐? 그지? 그래야지 얘네가 판단을 해서 내가 팔을 움직이고 다리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뇌하고 척수에서 온몸으로 신경들이 뻗어 나가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자, 말초신경계가 그겁니다. 중추신경계인 뇌하고 척수에서 뻗어 나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신경들 전체를 뭐라 부르는 거야? 말초신경계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중추신경계에서 뻗어 나와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신경들 전체를 말초신경계라 한다. 자, 그러면 봐봐. 다만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뭐 말초신경계를 구분하자면 해부학적 구성에 따른 구분, 기능에 따른 구분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뇌하고 척수에서 뻗어 나간 게 말초신경이죠. 그럼 말초신경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그림이 있어.
자, 얘가 뇌야. 뭐 대뇌, 소뇌, 중간뇌, 연수 다 포함한 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척수라고 하면 뇌하고 척수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간 거잖아. 그러면 뇌에서 직접 뻗어 나가는 신경들도 있고, 척수를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나가는 신경들, 얘네가 다 말초신경이거든. 근데 그때 뇌에서 뻗어 나간 요 말초신경, 다음이야. 뇌에서 뻗어 나간 요 말초신경을 뭐라고 하는 거야?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자, 뇌에서 뻗어 나간 말초신경. 자, 몇 쌍이 뻗어 나가면 12쌍이 뻗어 나간답니다. 12쌍이 12쌍이 뻗어 나간다. 그다음에 이렇게 척수를 통해서 척수에서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뻗어 나간 것들이 있겠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척수에서 뻗어 나간 말초신경이다. 척수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 얘는 31쌍이 뻗어나간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 지금이야 내가 써놔서 그런데, 야, 니네 문제 풀다가 뇌신경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걸 애들이 뭘로 착각할까? 뇌에 있는 신경으로 착각하는 거야. 그럼 뇌에 있는 신경이면 말초신경계야, 중추신경계야? 그러니까 애들이 뇌신경이라는 말만 보면 이걸 중추신경으로 착각한다고. 중추신경이 아니라 뭐다? 말초신경이야. 꼭 명심해야 되고 실수 많이 합니다. 뇌신경 그러면 뇌에 있는 신경을 말하는 게 아니야. 뇌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이야. 알겠어? 요거 얘도 마찬가지지. 척수신경이면 척수에 있는 신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척수에 있는 신경이면 중추신경이거든. 척수에서 뻗어나간 말초신경을 척수신경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는 이렇게 말초신경을 뇌신경과 척수신경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기능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뇌에서 뻗어 나갔든, 척수에서 뻗어 나갔든, 어디에 뻗어 있냐 이거야. 쉽게 말하면. 자, 잘 봐봐. 예를 들자면, 요 그림 갖고서 척수에서, 그치? 그러니까 척수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냐, 그치?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 감각신경은 척수나 뇌 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이고, 운동신경은 척수나 뇌에서 나가는 신경이 운동신경인데, 자, 여기 어떤 기관이 하나 있는 거야. 맞아? 기관이 하나 있어. 그 예를 드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기관이 우리 팔이나 뭐 다리라고 해봅시다. 이 기관이. 거기에 신경이 이렇게 뻗어 있다고 치자. 맞아? 그러면은 팔이나 다리로 들어온 자극이 뭐 척수 거쳐서 뇌까지 갈 거고, 그럼 그 명령이 또 척수 거쳐서 팔이나 다리에 있는 근육으로 전달이 되면 이제 내 팔다리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않니? 그런데 만약에 어떤 기관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방광이라고 칩시다. 그럼 방광에도 이렇게 신경들이 연결이 돼 있거든. 자, 근데 생각해봐. 니네 방광, 물론 이제 방광에도 이런 식으로 뭐 방광에 예를 들어서 뭐 오줌이 찬다거나 혹은 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자극이 척수나 뇌 쪽으로 가겠지. 근데 어쨌든 니네 아까도 나왔지만 오줌 마렵다, 응가 마렵다라는 신호는 결국 척수가 보내는 거거든. 맞아? 그러면 팔다리에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해서 팔다리 움직일 수 있잖아. 근데 방광에 연결된 신경도 분명히 있는데 이건 내 의지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뇌에서 나왔든 척수에서 나왔든 그 신경이 팔다리처럼 나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연결이 된 신경은 이런 건 체성신경이라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런 방광과 같은 주로 내장기관이 되겠지. 내장기관에 연결된 신경들은 나의 의지대로 조절 못하잖아. 내 맘대로 방광 늘릴 수 없잖아. 줄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주로 이런 방광과 같은 내장기관에 뻗어있는 말초신경은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불러. 알겠어? 자율신경이라 부른다. 알겠네? 기능에 따라. 그러니까
체성신경이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의 의지대로 혹은 내가 어떤 감각을 느끼거나 나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곳에 뻗어 있는 신경들은 뭐라고 한다? 체성신경. 근데 나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곳에 뻗어 있는 신경들은 무슨 신경?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이거야. 체성신경은 뭐라고? 나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내가 어떤 감각을 느껴. 그래서 감각을 느끼거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체성신경이 되는 거고요.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없어. 그럼 자율신경인 거야. 알겠어? 자율신경인 거야. 그러면 자, 나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고 감각을 쉽게 말하면 감각신경이지. 자,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면 체성신경,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들에 이렇게 한 쌍씩 분포하거든. 그러니까 이 체성신경은 그럼 어떤 신경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이에요. 쉽게 말하면. 알겠어? 감각신경 하나, 운동신경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근데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요 그림에서 말이야. 아까 체성신경은 나의 의지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봐봐. 감각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감각을 느끼잖아. 니네 공부하면서 감각신경은 무조건 체성신경이야. 그치? 감각신경 무조건 체성신경이야. 그래서 감각신경을 이루는 뉴런을 감각뉴런이라고 하잖아. 감각뉴런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부르거든. 구심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관에서 중추 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신경, 뉴런을 구심성이라고 그래. 반대로 우리가 보통 운동신경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에서 기관으로 명령을 보내는 거거든. 그런 애들은 원심성이라고 불러. 원심성 뉴런 또는 원심성 신경 이렇게 불러. 그래서 체성신경은 구심성과 원심성 두 개가 항상 페어야. 짝을 이루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방광문을 예를 들었다만 방광과 같은 내장기관엔 자율신경이 뻗어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런데 자율신경만 놓고 얘기하자면 자율신경은 두 개가 마찬가지로 한 쌍인데 봐봐. 팔다리 같은 애들은 체성신경은 하나 감각 하나가 운동이라면 내장기관들은 두 개가 한 쌍이지만 둘 다 운동신경인 셈이야. 둘 다 운동신경인 셈이야. 그러니까 원심성 뉴런으로만 돼 있다. 그지? 원심성 뉴런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율신경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듣다 보면 알 거야. 그 다음에 야, 니네 내장기관들도 통증 느끼지 않니? 그럼 지금 요 그림에서 요거 감각신경이지. 그러니까 봐. 팔다리 같은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곳에는 체성신경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감각과 운동이라는 체성신경만 연결되어 있는데 방광과 같은 내장기관에는 감각신경 연결되어 있거든? 그럼 이 감각신경은 무조건 뭐라고? 체성신경이라고. 그러니까 내장기관에는 체성신경도 있고 자율신경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체성신경은 그러니까 얘는 대뇌 조절을 받지.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대뇌가 관여하는 신경이야. 대뇌에 의해서 조절이 되지만 이른바 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애들은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나머지 있지 뭐 간뇌라든지 뭐 소뇌라든지 중간뇌라든지 그런 대뇌가 대뇌 조절을 받지 않아. 나머지 부위들이 그냥 알아서 그 내장기관에 신호를 보내서 그 내장기관들을 조절해 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자, 체성신경 그래서 나와 있지. 대뇌의 지배를 받으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감각신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구심성. 여기 보면 자극을 그 기관이 받은 자극을 중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구심성이라고 표현하거든. 그 다음에 중추의 명령을 이룬 골격근과 같은 반응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달하는 건 원심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또는 구심성과 원심성이 이렇게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니네 여기 보면 봐봐. 자율신경은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체성신경도 운동신경 있잖아.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할 때 얘는 체성운동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자율운동신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야. 좀 달라.
채성 운동신경과 자율 운동신경은. 그럼 이제 하나씩 또 얘기를 해볼게. 이제 자율신경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거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 자. 잘 봐. 여기 뇌하고 척수와 같은, 중추가 이렇게 있어. 근데 요 그림을 그려놔. 자, 여기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뭐 근육과 같은 어떤 기관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니네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자, 이게 만약에 이 기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이라고 합시다. 근육. 근육은 근육인데 수의근이라고 할게. 골격근이라고 하자. 골격근. 골격근 또는 뭐 피부 같은 거라고 합시다. 자, 아까 이 중추에는 척수도 포함될 거 아니야? 그럼 니네 팔, 다리에서 척수까지는 감각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뉴런으로 이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육을 찔러, 그러면 그 자극이 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를 거쳐서 대뇌까지 전달되는 거야. 그러면 대뇌에서는 그걸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리겠지. 운동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 근육에. 그럼 뭐 근육에 수축을 하든지 아니면 피부 같은 경우에 뭐 아픔을 느낀다든지 접촉을 느낀다든지 하겠지.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얘는 이제 이렇게 중추의 명령이 골격.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얘가 방금 얘기했듯이 감각신경이고 얘는 이제 운동신경인데 그럼 얘네 둘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채성신경이냐 자율신경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채성신경이라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장기관이라고 칩시다. 내장기관. 그치? 뭐 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소장이 될 수도 있고 대장이 될 수도 있는데 중추가 있다고 치자고. 그치? 중추가 있다고 치자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거 위라고 할게. 위라고 합시다. 위라고 하는 내장기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렇게 뭐 밥 먹고 생활하다 보면 배 아플 때가 있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위에서 뭐야? 신호를 대뇌로 보내는 거지. 보내서 그게 대뇌까지 가면 내가 뭐야? 아픔을 느끼는 거야. 감각을 느낀 거잖아. 그치? 자, 요거 감각신경이야.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밥 먹거나 이러면 혹은 밥을 안 먹더라도 위장이 저절로 막 움직이지. 그래서 뭐 지가 막 위액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밥 먹으면 소화액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요 중추하고 내장기관 사이, 위란 내장기관 사이에 얘를 어떨 때는 얘가 막 꿀렁꿀렁 움직이고 어떨 때 잘 안 움직이고 하는 거 조절하는 운동신경이 연결돼 있단 말이야. 요 두 개. 그래서 만약에 요것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운동신경을 원심성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요것도 원심성, 요것도 원심성. 이 두 개로 명령을 보내는 거지. 요 두 개를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욜로 신호를 보내고 어떨 때는 일로 신호를 보내면서 그거에 따라서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저기 봐봐. 얘네들 채성신경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어떤 기관하고 중추 사이에 뉴런이 하나로 이어져 있지. 그럼 이거 무조건 채성신경이야.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얘네들 있어, 얘네들. 중추하고 기관 사이에 이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애들. 자, 이른바 자율신경은 대뇌 조절을 받지 않고 나머지 부위들이 자율적으로 그 기관을 조절하는데 그 자율신경은 종류로는 운동신경이긴 한데 이렇게 중추하고 기관 사이에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고. 알겠어? 그럼 잘 봐. 여기 위에 연결된 신경이 세 가닥이 있지? 그럼 위에 거는 채성신경이고 밑에 건 자율신경이고. 왜? 여기는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다만 얘는 채성감각신경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 둘은 자율운동신경이 되는 거고 이건 채성운동신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율신경을 이루는 뉴런들은 몇 개로 돼 있다? 중추와 기관 사이에 몇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공부하다 이런 그림 나오면 중추하고 기관 사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채성신경인 거야. 다만 그게 채성 감각이냐 채성 운동이냐 구분해주면 되는 거고, 중추하고 기관 사이 이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자율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자율신경 보면 지금 두 개잖아. 그러면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뉴런과 뉴런이 맞닿은 부분 우리 뭐라 부르지 이거?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라고 불러. 시냅스 또는 신경절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잘 봐. 이 신경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신경절 앞에 뉴런이 있고 뒤에 뉴런이 있지. 그러니까 신경절에서 중추 쪽이 앞에 뉴런이고 기관 쪽이 뒤에 뉴런이야. 신경절 이전 뉴런하고 이후 뉴런이 있는데 지금 위에 거는 어때?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지. 근데 밑에 놈은 어때?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길지. 그래서 자율신경이 두 가지거든.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 거야.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보다 짧은 놈이 무슨 신경이냐면 교감신경이야. 신경절 이전이 이후보다 긴 놈이 뭐다? 부교감이야. 자,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종류로는 다 운동신경인 셈이야. 그러니까 중추가 어떨 때는 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고 어떨 때는 부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조절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어떨 때 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느냐? 자, 우리가 흥분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놀라거나 긴장을 하거나 공포를 느끼고 뭐 이럴 때는 뇌에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런 위나 여러 내장기관들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어?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긴장하거나 공포를 느낄 때. 반대로 너희가 휴식을 지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안정을 하거나 어떤 편안한 상태일 때는 부교감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렇잖아. 네 생각을 해봐. 내가 우리 생활하다가 화가 막 날 때가 있잖아. 막 화를 내. 누군가한테 내든 뭐 나 혼자 화를. 그러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 갑자기 몸에 힘이 쫙 빠지지. 니네가 화를 낼 때는 니네는 못 느끼지만 니네 몸에서 교감신경으로 곳곳으로 신호를 막 보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지? 이 뇌가 알아서 부교감으로 신호를 보내갖고 이 사람을 안정시켜 주는 거야. 그죠? 자, 그림은 내가 위만 그려놨지만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이런 내장기관에는 다 교감, 부교감이 이어져 있단 말이지. 그러면 자, 중추가 교감이나 부교감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면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느냐. 그제?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그럼 잘 봐. 일단 여기 시냅스, 신경절이라고 하는 데서는 신호가 전달될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물질 나온다 그랬냐?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 나온다 그랬어. 그 다음에 그 기관에 다 있는 이 끝부분이 있지. 끝부분. 자, 여기서 어때? 야, 잘 봐. 시냅스라고 하는 중간 부분하고요. 부교감의 끝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아세틸콜린이 나오지만 이 교감신경의 끝에서는 아드레날린 나오는 거야. 또는 아드레날린을 다른 말로 뭐 에피네프린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나오기도 하거든. 지금 선생님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교감신경의 끝에서만 아드레날린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니는 알다시피 이게 그냥 일반적인 채성신경인 경우에도 이 끝에서 뭐 나온다? 다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야. 무조건 뉴런의 끝에서는 다 아세틸콜린 나오는데 교감신경 끝에서만 뭐가 나온다?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면 여기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그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이 기관에서 어떤 작용들이 나타나겠지. 반대로 부교감으로 신호를 보내면 제일 끝에서는 아세틸콜린 나오면서 그 아세틸콜린이 기관에 작용하면 그것 때문에 그 기관에서 어떤 작용들이 나타나겠지. 자, 요런 게 나타난다는 거야. 자, 심장에도 교감과 부교감이 이어져 있을 거 아니니? 자, 잘 봐. 여기 만약에 심장인데 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돼?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심장 박동이 어떻게 된다는 거? 빨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니네 놀랄 때를 생각해봐. 내가 놀라거나 긴장하거나 뭐 어떤 공포를 느낄 때 교감신경이 신호 보낼 거 아니냐? 심장 박동 빨라져. 심장 박동 빨라지니까 호흡도 빨라지는 거지. 우리 놀랄 때를 생각해봐. 동공 어떻게 돼? 커지지. 그 다음에 야 지금 놀라고 막 무서워 이런 상황인데 배고픈 생각 전혀 안 들지. 소화가 억제돼. 긴장하고 놀라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 침 분비도 억제되는 거야. 혈관 당연히 수축하는 거지. 맞아? 혈관 수축하는 거. 혈압 당연히 어떻게 돼? 우리 그잖아. 왜 우리 화나고 열받으면 막 혈압 올라간다 그러잖아. 혈압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 기관들에 다 교감, 부교감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특정 상황일 때는 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면 이 기관들에게서는 이런 작용들이 나타난다. 암기하시면 되겠지. 그럼 만약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된다? 나를 안정시키고 하기 위해서 뭐야? 부교감을 신호를 보내주거든? 그러면 빨라졌던 심장박동이 다시 느려지고 호흡 다시 막 호흡이 가빨라졌던 게 이제 안정이 되겠죠. 좀 느려지고 동공 다시 줄어들게 되고 안 나왔던 입이 바짝바짝 마르던 침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허기가 지지. 그 다음에 뭐 혈압 다시 내려가면서 혈관 넓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확장되지. 그러다가 왜 우리 막 놀랐을 때 흥분이 풀리면 가끔 오줌 싼다고 놀랬을 때 오줌 싸는 사람들 있잖아. 놀랐다가 방광이 축소되면서 오줌 싸게 되는 거지. 그죠? 방광이 이제 다시 줄어들려고 하니까 이제 오줌 마려운 신호가 나와서 오줌을 소위 말하는 이제 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교감과 부교감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교감으로 신호를 보냈을 때와 부교감으로 신호를 보냈을 때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서로 반대되는 게 나타나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추가 상황에 따라서 교감과 부교감을 통해서 어떤 기관을 조절하는 거지. 다만 교감으로 신호를 보낼 때와 부교감으로 신호를 보낼 때 서로 같은 기관에서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게 되지. 그걸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기량작용. 그래서 중추가 이 교감, 부교감이라고 하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어떤 이 기량작용을 통해서 이 기관들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기량작용, 서로 같은 기관의 작용에서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량작용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량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한다라는 거 해두면 되겠고, 요거는 꼭 암기를 해놔야 되겠죠. 하나만 암기하면 되잖아. 뭐 예를 들어 교감일 때만 암기해 놓으면 부교감은 그 반대니까 꼭 암기를 좀 해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니? 자율신경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요런 그림 나왔을 때 이게 자율신경인지 체성신경인지 구분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체성신경은 어떻다고? 그림상 중추하고 기관 사이의 뉴런이 하나다. 그럼 그게 감각이건 운동이건 간에 하나면 체성인 거다. 근데 얘처럼 중추하고 기관 사이에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자율신경인 거다. 그럼 이제 자율신경 중에 그게 교감이냐 부교감이냐는 요 신경절 위치를 보고 판단해 주면 되겠다. 알겠니?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대표 문제 한번 봐보자. 중추신경계와 연결된 자율신경에 의해서,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봐. 니네 이 그림을 보면, 물론 이제 여기 동공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중추거든? 뉴런이 몇 개야? 하나? 두 개로 돼 있지? 자율신경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신경절이잖아. 맞지? 신경절에서 중추 쪽이 신경절 앞이고, 얘가 길지? 얘 짧지? 그럼 요거 뭐야? 부교감인 거야. 그럼 밑에 놈은 당연히 부교감하고 교감 두 개가 서로 세트야. 교감이야. 맞지? 교감이야.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신경절이잖아. 야, 내가 뭐라 그랬지? 신경절에서는 무조건 아세틸콜린 나오고 부교감 끝에서도 아세틸콜린 나오지만 어디서만? 교감의 끝에서만 아드레날린 나온다 그랬지. 맞아? 여기선 아드레날린 나오고 요 지금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서는 아세틸콜린 나오는 거거든? 맞죠? 자, 보기를 봐보자. 요거는 내가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요건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야, 눈과 자, 모두 뇌신경이니. 자, 참고 일단 뇌신경 말초신경이라 그랬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눈에 연결된 지금 이 부교감과 교감 뇌에서 뻗어 나왔냐 이 말이거든.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얘네들이 이게 지금 그림상 같은 데서 뻗어 나오는 걸로 그려놨지만 미리 얘기를 하자면 야, 이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에서 뻗어 나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 교감, 부교감 두 개가 세트로 이어져 있는데 이 교감은 척수에서 기관으로 이어져 있는 거고 그 기관에 연결된 부교감은 이게 척수 끝에서 나오는 놈도 있고 연수에서 나오는 놈도 있고 중간뇌에서 나오는 놈도 있고 간뇌에서 나오는 놈도 있고 그래. 다양해. 기관에 따라 다른 거야. 알겠어? 자, 다시 얘기한다. 그게 어느 기관이 됐건 그 기관에 뻗어 있는 교감은 무조건 척수에서 뻗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봐봐. 눈에 연결된 이 교감은 척수에서 나온 거고 지금 그림상. 그치? 부교감은 얘는 눈하고 관계된 거는 중간뇌잖아. 중간뇌에서 뻗어 나온 거야. 알겠어? 그림상 이렇게 그려져 있다 해서 얘네 같은 데서 뻗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따지면 부교감은 뇌신경이 돼야 되고 교감은 척수신경이 돼야 되니까 모두 뇌신경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즉 중추가 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면 아까 동공 커진다 그랬지. 그럼 동공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는 동공이 줄어든 상황인 거지? 그럼 가와 같이 변한다 틀린 말이 되겠지.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답은 찾을 수 있겠어. 그지?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이거야. 봐봐. 지금 그림을 보면은 뭐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게 어느 기관이 됐던 그 기관에 뻗어 있는 교감신경은 무조건 어디서 나온다? 척수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걔네들 기관에 뻗어 있는 부교감은 대부분 어디서 나와? 뇌에서 나오지. 예를 들어서 니네 폐하고 심장은 호흡이지. 호흡 운동하고 심장박동 조절하는 건 연수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뻗어 있는 부교감은 연수에서 뻗어 나와. 예를 들어서 소화 운동이지. 소화 운동 조절하는 것도 연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뻗어 있는 교감은 척수에서 나오고 위에 뻗어 있는 부교감 이것도 연수에서 나와. 여기 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눈에 뻗어 있는 거 교감 척수에서 나오지. 그런데 눈에 뻗어 있는 부교감은 중간뇌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교감과 부교감이 뻗어 나오는 곳이 다른데, 자, 요거 조심할 게 방광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 뻗어 있는 교감 무조건 척수겠지. 근데 방광에 뻗어 있는 부교감은 부교감도 척수에서 나와. 요거는 좀 꼭 기억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기관이 얘가 위라 그러면 얘네들이 뻗어 나온 곳이 다르지만 이게 만약에 방광이면 교감도 척수에서 뻗어 나왔고 부교감도 척수에서 뻗어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방광 같은 경우에는 교감, 부교감이 모두 척수에서 뻗어 나온다. 척수에서 뻗어 나온다. 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초신경계까지 한번 살펴봤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뭐 신경계 질환 얘기하고 이 교재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교재 나눠주도록 할게요. 잠깐 쉬도록 합시다. 또 시작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계 질환 나오는데, 자, 일단 뭐 말 그대로 중추신경이든 말초신경이든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질병들이야. 뭐 이건 그냥 쭉 읽어보면 되겠지.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 뭐였어? 알츠하이머, 그지? 우리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치매. 그지? 치매라고 하는 거지? 치매. 맞아?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발병 원인, 뭐 대뇌 뉴런이 파괴되면서 뇌 조직이 오그라들면서 지적 기능이 쇠퇴된다. 그래서 뭐 니네 치매 증상은 대략적으로는 알잖아.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고. 맞아? 그래서 보면은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치매 걸리셔가지고, 그지? 자기 자식, 인지 능력도 떨어지지.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 다음에 기억이 자기가 마치 아기가 된 것 마냥 자기 어렸을 때 기억만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지, 그지? 뭐 그래서 인지장애,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 못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지? 막 갑자기 울었다가 갑자기 웃었다가, 그지?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라는 거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내신에 종종 나오는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걸 분비하는 뉴런이 파괴가 되면서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나타난다, 그지? 그래서 초기에는 쉽게 피로하고 팔다리가 떨린다, 뭐 질환이 진행되면서 온몸이 굳으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운동. 그 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한의학에서 중풍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냐 혹시? 풍 맞았다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그지? 뭐 그거 파킨슨병.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 문제가 있는 경우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거 있지. 말초신경 중에서 이제 운동신경이 좀 파괴가 되는 거지. 점점 온몸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야, 니네 그래서 보면은 왜 루게릭병 심하신 분들 보면은 눈동자만 잠깐 살짝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 그리고 호흡곤란이 일단 오죠. 왜냐면 이 기도에 있는 근육들을 못 움직이게 되니까 나중에 스스로 호흡도 하기 어려워지고, 그지? 그다음에 당연히 근육이 근육을 내가 못 움직이니까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고, 그지? 이거 루게릭병 하면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루게릭병이었지, 그지? 그 사람은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걸로 컴퓨터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뭐 논문도 쓰고 연구하신 거죠. 대단하신 분이지, 그지? 그 다음에 길랭바레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면역계가 말초신경계를 잘못 공격해서 마리집을 손상시키면서 발생이 된다. 그래서 뭐 급격하게 손과 발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호흡 근육이 약화돼서 호흡곤. 이게 뭐 치료제들은 사실 없대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만 기억하면 돼. 뭐 증상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알츠하이머하고 파킨슨은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다음에 루게릭, 뭐 길랭바레 증후군 이런 거는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거다.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고, 내신에서는 증상도 좀 알기는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좀 잘 읽어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네? 자, 그럼 뒤에 나오는 개념 체크 있지? 요거 안 풀었지? 자, 요거 지금 푸는 시간 10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십시오. 쭉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 푸는 시간 좀 줄게. 한번 지금 풀어볼게. 개념 체크. 풀었어? 보자. 뇌 구조를 나타낸 거다. 각 설명해. 자, 일단 먼저 A, B, C 써놓으면 A는 대뇌지. B는 뭐야? 간뇌입니다. 중간뇌가 아니야. 간뇌 밑에 중간뇌야. 그러니까 여기서 C가 중간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D는 소뇌가 될 거고요. E는 연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잘 안 나오지만 여기 중간뇌하고 연수 사이 여기가 이제 뇌교라고 하는 또 부분이 있어. 뇌교. 자, 구조와 이름을 써라. 자, 1번 시상과 시상합으로 구분하는 거는 간뇌입니다. 간뇌, 그지? B 간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특히 이 중에서도 시상하부가 중요합니다. 간뇌는 시상하부. 자, 그 다음에 추리, 기억, 언어 등의 정신활동, 고등정신활동, 이거 대뇌지, 그지? A 대뇌. 수위운동 조절. 수위운동의 중추 그러면 대뇌지만 수위운동 조절, 평형 얘기 나오면 소뇌가 되겠지? D 소뇌. 심장박동, 호흡, 연수지, 그지? 그럼 E 연수. 그 다음에 뇌줄기에 속하며 안구운동, 홍채, 이거 눈 얘기 나오면 중간뇌가 돼야 되겠지? C 중간뇌. 이렇게. 자, 2번. 대뇌에 대해서 OX 해라. 자,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이라 그랬지? 겉질, 백색질 틀렸고. 대뇌에서 일어나는 정신활동이, 자, 대뇌에서 일어나는 주된 기능들의 대부분 겉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겉질, 그지? 속질에서 일어난다 틀렸고. 좌우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많은 주름이 있다, 맞지? 자, 좌반구는 몸의 왼쪽이 아니라, 자, 이게 연수에서 크로스되기 때문에 반대라 그랬지? 좌반구는 우리 몸의 오른쪽 담당해야 돼. X. 이렇게. 3번. 척수의 구조와 신경의 연결이다. 각 설명에 해당되는 구조. 자, 지금 여기서 뭐야? 이게 배 쪽에 나와 있으면 배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돌기를 전근. 여기서 D는 전근. C는 후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색깔로 구분했다면 A는 속질이 되는 거고 B는 겉질이 되는 거야. 1번. 축삭돌기가 모여있는 백색질이다. 겉질이 백색질이라 그랬지. 척수는?
그러니까 B 겉질 이렇게 쓰면 되고, 신경세포체가 모였어도 회색을 띠는 건 속질이라 그랬지. A 속질. 자, 운동신경이 모여있는 부분이다. 이제 내가 아까 전근을 통해서 운동신경이 나온다라고 표현했지. 이제 D 전근이 돼야 되고, 그러면 4번은 보나마나 C 후근이 되겠죠. 자, 4번. 손에 뜨거운 물체가 닿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떼는 거 척수반사라 그랬지. 척수반사니까 중추가 척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척수까지만 갔다가 되돌아와서 반응이 나타난다. 자, 5번. 각 반사의 중추를 써라. 동공반사 어디? 중간뇌. 아까 접분비 반사는 선생님이 어디라고 그랬어? 척수. 그 다음에 내가 이건 아까 안 써줬는데 니네 침 나오고,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침 나오고, 눈에 먼지 들어가면 눈물 나오는 거 연수입니다. 연수. 이거 눈물 분비도 연수반사야. 연수반사. 그렇잖아. 먼지 눈에 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눈물 나오지 않니? 그지? 그거 밀어내려고. 자, 6번.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라. 자, 말초신경은 말초신경 안에 이제 뭐 채성신경도 있고 자율신경도 있는 거니까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 돼야 되고, 자, 구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진 신경계는 채성과 자율로 구분되는 게 아니지. 왜냐면 자율은 구심성도 있고 원심성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채성신경은 구심성, 원심성 둘 다 있고, 자율신경은 원심성으로만 되어 있는 셈이니까 이건 틀렸고, 디귿. 채성신경계가 교감 부교감이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교감 부교감이지.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는 기본적으로 내장기관들, 그지? 나의 의지로 조절 안 되는 곳에 연결되어 있어서 지들이 알아서 조절을 하면서 생명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리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7번. 채성과 자율에 대해서 OX 해라. 채성신경계는 중추에서 나와서 반응기까지 내가 하나의 뉴런으로만 돼 있다 그랬지? X. 운동신경과 부교감신경 끝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운동신경은 채성운동신경이거든? 내가 자율에서도 교감의 끝에만 제외하고는 다 똑같다 그랬지. 아세틸콜린 맞고. 자율신경계는 대뇌 조절 안 받는다 그랬지.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이 더 짧은 놈이다 맞고요. 교감과 부교감이 서로 같은 기관에 작용하지만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났었지. 그걸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자, 8번. 심장에 분포하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어때? 여기가 신경절인데 신경절 앞이 지금 짧지? 그러니까 요 위에 놈 가가 교감이고요. 나는 부교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이 심장이야. 자, 가와 나의 이름 각각 썼지? 가는 교감, 나는 부교감. 뉴런 말단 A, B, C, D에서 중간 부교감 끝. 그러니까 A, C, D는 전부 아세틸콜린이라 그랬고요. 그지? 아세틸콜린이라 그랬고, B 얘만 교감 끝에서만 아드레날린 나온다 그랬지? 또는 아드레날린이라고도 나오고 뭐 에피네프린이라고도 나오고 또 혹은 뭐 에피네프린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9번. 교감과 무교감의 작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 쓰면은 교감에 의해서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소화운동은 억제가 되지. 그냥 화살표로 표시할게. 부교감은 그 반대니까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지. 이제 너희는 어떻게 쓰면 돼? 촉진, 억제, 그지? 억제, 촉진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자, 10번. 중추신경계 이상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누구하고 누구? 파킨슨하고 알츠하이머. 자, 니은하고 리을은 말초신경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 골라주면 되겠다. 자, 뒤에 나오는 개념 확인 문제는 내가 지난번에 숙제 어디까지 내줬지? 어? 그럼 이제 여기 개념 확인 문제 니네 싹 오늘 숙제로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27번까지 있네. 그죠? 이거 풀어 오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교재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오늘 교재를. 우리 드디어 이 단원 제목에 어울리는 항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항상성. 그래서 항상성은 뭐냐면은 우리 몸 외부의 어떤 환경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우리 몸 안에서는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거든. 그게 항상성이야. 성이니까 성질이겠지, 그지?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 몸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유지하려는 성질. 이게 이제 항상성인데,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거냐면 그 중추가 바로 간뇌입니다. 간뇌. 자, 이 항상성이라는 거를 주도적으로 조절하는 중추는 바로 뭐다? 간뇌입니다. 간뇌. 근데 이제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라는 부위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 중에서 특히 간뇌, 시상, 하부. 그래서 이제 요 단원에서는 계속 간뇌 시상하부 또는 그냥 시상하부라고 계속 나올 거야. 자, 얘가 항상성을 유지시켜. 그럼 얘가 뭘 이용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냐면 방금 우리가 배운 뭐야? 자율신경. 자율신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지금 얘기할 호르몬이라는 게 곳곳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거든. 자율신경과 뭐 자율신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자율신경하고 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걸 통해서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시켜 준다 이 말이지.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요 호르몬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 호르몬. 그지? 호르몬.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자,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 이 호르몬. 이 호르몬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화학물질이야. 일종의 화학물질입니다. 일종의 화학물질이고 주성분은 뭘까? 단백질이야. 대부분의 호르몬은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대부분 단백질이야. 그런데 그냥 단백질이라 하지 않고 대부분 단백질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호르몬 중에서 그 성분이 단백질이 아닌 호르몬도 있긴 하단 얘기야. 걔네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백질이다. 그럼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잖아.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그 내보내는 곳들 분비샘이라 불러.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있어. 자, 내분비샘이라는 게 있고 외분비샘이라는 게 있는데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은 우리가 내분비샘이라 불러.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런 차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물질이 막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 만들어진 애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니? 그럼 내보내는 관이 이렇게 있어. 이런 애들은 외분비샘이라 불러. 외분비샘. 그러니까 분비샘 중에서 이렇게 분비관이 있어서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을 분비관을 통해서 내보내는 곳은 우리가 외분비샘이라 부르는 거야. 자, 우리 몸 안에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중에 소화액이 있지, 소화액. 뭐 위에서는 위액이 만들어지고 장에서는 장액 만들어지고 입에서는 이제 침샘이라는 곳에서는 침이라는 소화액이 만들어지잖아. 그 소화액이 만들어지는 곳은 다 외분비샘이라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얘기한 이 내분비샘이라는 건 뭐냐면 야, 물질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내보내는 통로는 따로 없는 거야. 이런 애들이 내분비샘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내보내느냐? 대신에 얘네들은 그 내분비샘 사이사이로 뭐야? 이른바 모세혈관,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그냥 바로 혈액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그 물질이 이제 혈액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운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호르몬은 바로 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그게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들은 뭐 그 각 부분들의 이제 이름들이 있긴 하겠지만 걔네들은 통틀어서 내분비샘이 되는데 차이는 일단 분비관이 있다, 얘는 분비관이 없다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니네가 생물의 구성 단계 배우진 않았지만 통과 때 배우기도 하잖아. 우리 진짜 모든 예를 들어 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고 그 세포들 중에 서로 비슷한 애들이 모여서 뭐가 돼? 조직이 되고. 그럼 그런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지고
기관들 중에 또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들이 무슨 기관계가 되고 개체가 되는 거잖아. 자, 구성 단계로 따지면 외분비샘은 조직이야,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니까 뭐야? 어떤 기관 안에 들어있는 조직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분비샘은 얘 자체가 뭐다? 하나의 기관이야, 기관. 그래서 우리가 내분비 기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알겠니? 이런 차이도 있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또 구성 단계상 얘는 이 자체가 하나의 기관이고 얘는 그 기관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조직이다. 그래서 구성 단계가 좀 차이가 또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은 일단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됩니다. 혈액을 통해 운반이 돼. 그래서 이제 이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호르몬들이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하면서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야. 근데 그 호르몬들마다 말이야, 작용하는 곳들이 정해져 있어.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표적기관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표적기관. 표적기관 내지는 표적세포. 그러니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여러 기관들, 여러 세포를 지나갈 거 아니니?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뭐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군데 지나가겠지. 뭐 위도 지나가고 소장도 지나가고 간도 뭐 다 지나가겠지. 그런데 걔네들이 작용하는 곳은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거를 표적기관 내지는 표적세포라 그래. 그래서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에서만 작용합니다. 자, 호르몬들마다 하는 일들이 다 다른데 이제 뒤에 가면 그건 우리가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 뒤에 가면 나와서 이제 외워야 되겠지. 얘는 혈당량이라는 걸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 인슐린은. 그럼 혈당량을 어디서 낮추냐 이거지. 자, 얘가 작용하는 곳은 간이야, 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어디가 되는 거야? 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호르몬들마다 표적기관이 또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니네 이것도 꼭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거 있거든? 자, 얘도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얘는 뭘 하는 애냐면 우리 오줌 만들어질 때 오줌으로부터 수분을 내 몸속으로 다시 흡수하는 애야. 내 몸에 수분이 별로 없으면 오줌에서 수분을 끌어온다고. 그러면 얘는 어디? 그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야? 콩팥이지. 얘가 작용하는 곳은 콩팥이야. 콩팥. 신장이지, 신장.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르몬들마다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 또는 세포가 정해져 있다. 거기서만 작용한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 표적기관 내지는 표적세포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지? 지금 선생님 요 밑에 호르몬의 특징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방금 말로 이제 설명을 했다만 그래서 이렇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표적기관에 가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이 호르몬의 그 양이 굉장히 적어. 소량으로. 아주 소량. 그 소량으로 그 표적기관이나 표적세포에 가서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지. 그 호르몬은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너무 많아도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고 그 조금만 있으면 되는 게 없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없게 되면은 당연히 결핍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가 생겨. 과다증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족하면 결핍증, 너무 많으면 과다증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 그죠? 나타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 5번째. 자,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종간 특이성이 없대. 척추동물끼리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아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있지. 아까 뭐 혈당량이라는 걸 낮춰준다 그랬잖아. 근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사람 몸 안에서도 만들어지지만 돼지 몸속에서도 만들어져. 그러면 돼지하고 사람은 종이 다르지. 근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종류가 같지. 그럼 이거 갖다 쓸 수 있어. 그게 종간 특이성이 없다는 거야. 종들 사이에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 특이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호르몬의 종류가 같으면
돼지 거 사람한테 써도 되고 사람 거 돼지한테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종간 특이성이 없다라고 얘기해. 또는 종 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못 만들어지면 당뇨병에 걸리거든. 그거 이제 일형 당뇨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일형 당뇨병인 사람들은 실제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 평생 맞아야 되거든. 몸 안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인슐린 주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돼지도 이 호르몬은 혈액 속에 들어있을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이제 돼지고기 먹으려면 돼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니?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돼지 피에서 그 혈액을 걸러서 인슐린을 추출했다고. 근데 그걸 주사로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주사를 놔준 거거든.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지. 근데 종간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요즘에는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인슐린이 화학물질이니까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은 인슐린 주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낮아졌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예전에 돼지 피 속에 있던 인슐린을 가지고 주사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을 어떨 땐 좀 많이 만들어내고 어떨 땐 좀 적게 만들어내고 하는 거 조절하는 건 간내다. 그 간내가 신경을 통해서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혹은 호르몬에 의해서 호르몬을 또 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와서 할 텐데, 마지막 요거만 봅시다. 그래서 보면 간내가 항상성을 조절할 때 두 가지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직접 신호를 보내서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신경을 통해서 호르몬이 나오게 해서 또 그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간내가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을 할 때와 혹은 신경을 이용해서 직접 신호를 보내서 조절을 할 때 특징들인 거야. 자,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는 되게 느리겠지. 그런데 그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르몬에 따라서는 아까 이제 표적기관 세포에서만 작용하자, 모든 세포에서 작용하는 호르몬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호르몬의 효과가 나타나는 범위가 좀 넓기도 해요.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속도가 느린 이유는 뭐다? 혈액에 의해서 전달.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간내가 자율신경을 통해서 직접 그 부위에 신호를 보내서 조절할 수도 있거든. 당연히 어때? 너네 신경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니까 굉장히 속도가 어때? 빠르겠지. 다만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갖고 조절할 때는 그때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뭐 다른 얘기는 하지만 니네 신경은 예를 들어 꼬집었어. 아픈 게 그때만 아프잖아. 고기만 아프잖아. 꼬집었는데 이게 내일까지 아프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 그러니까 효과는 호르몬과 달리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범위도 호르몬에 비해서는 되게 좁다. 그제? 그리고 속도가 빠른 이유는 바로 뉴런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 전달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서로 반대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간내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하기도 하고, 또 급할 때는 신경을 통해서 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간내 시상하부라고 하는 게 중추가 돼서 얘가 이렇게 신경이나 호르몬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을 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는 자, 본격적으로 어떤 내분비샘이 있고 거기서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 호르몬들은 어떤 기능들을 하는가. 자, 요건 당연히 사실 설명을 떠나서 암기야. 일단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 요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